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첫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20일 만이고 총선 끝난 지 18일 만입니다. 회담은 2시간 넘게 진행됐고 합의문 없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따로 회담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창 기자입니다. 정부 출범 720일 만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 사람의 첫 인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선거운동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다 이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까?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기념사진 이후 본격 회동에 들어가기 전 두 사람은 날씨 이야기로 어색함을 풀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비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급반전했습니다.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하려 하자 이 대표는 기자들을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회장할 건 아직. 이어 용산과 여의도가 가까운 거리지만 마주 앉는 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며 작심한 듯 소회를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요.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15분 동안 민감한 국정 현안들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윤 대통령은 주로 들었습니다. 그 뒤 이어진 비공개 회담은 정반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시간 15분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계획했던 1시간을 훌쩍 넘긴 건데 다만 공동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이 끝난 직후 의료개혁과 민생은 중요한 현안이라는데 대승적으로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이 대표가 종종 만나기로 했다면서도 정례적인 만남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공개된 자리에서 15분간 준비해온 모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며 양해를 구하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은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거였다며 각종 현안과 관련한 요구 사항들을 쏟아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꺼내진 않았지만 가족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을 시작하면서 미리 준비한 10장 분량의 원고를 꺼냈습니다.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니까 말씀하시죠. 먼저 비판적 언론에 대한 징계와 기자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 사이 말폭탄이 진짜 폭탄이 될까 걱정한다면서 작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정치는 사라지고 통치만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이태원 특별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안을 수용하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윤 대통령 면전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나 특검법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가족 문제로 애둘러 표현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다며 거듭 양해를 구하면서도 총선 민심을 대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R&D 예산 복원, 전세 사기 특별법 등 광범위한 민생 현안들에 대한 처리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선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회담에 앞서 주로 듣겠다고 예고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15분간 이어진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비공개 자리에선 이 대표가 언급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이 대표보다 훨씬 많은 시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나 가족 문제 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회담 모두 발언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주로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5분 넘게 국정기조 전환 요구를 쏟아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빠진 뒤 비공개 자리에선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던진 요구들에 대해 답변을 내놓으며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발언 비율이 모두 발언 때와 정반대로 뒤집혔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천준호 우리 실장님이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85대 1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료개혁이 필요하다, 앞으로 종종 만나자, 그리고 민생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세 가지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인식이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견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요구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민간조사위가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 문제 해소가 먼저라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 요구, 대통령실 연루 의혹이 불거진 최상병 사건, 이 대표가 애둘러 언급한 가족 문제까지 윤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사 등 일본과의 외교 문제도 지적했지만 역시 윤 대통령 언급은 없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네, 조금 전 두 꼭지 리포트를 정리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주로 자신의 입장을 말한 셈인데요. 숨가쁜 하루를 보낸 대통령실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현섭 기자, 회담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이후 소회나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 개인적 입장은 별다른 게 나온 게 없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설명은 회담이 끝난 뒤 1시간쯤 지나서 나왔습니다. 회담 직후 급히 수석비서가 회의가 열렸고요. 회의를 마친 뒤 이도훈 홍보수석이 브리핑에 직접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2시간 15분 동안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내부 평가도 전했습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정치의 복원, 여야의 협치, 바로 이런 것이 민심으로 표출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이 민심에 순응하면서 여야 협치를 하려는 선의를 갖고 회동에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강 기자, 방금 대통령실이 스스로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했는데 뚜렷하게 내놓은 협치의 결과물은 오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회담이 1시간을 훌쩍 넘어가자 대통령이 직접 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회담이 길어지면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온 건데요.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도 물론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 대승적으로 뜻을 모은 사안이 있었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은 점도 뚜렷한 한계입니다. 앞으로 만나자는데 뜻이 같았다면서도 언제 만날지 또 어떻게 다시 만남을 조율할지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협치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대통령실의 평가가 맞는지는 과연 다음 발걸음이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회담을 마친 뒤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어 보였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 그래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혹평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담 이후 공식 일정으로 당선인 만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담이 어땠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번 회담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좀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회담 직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답답하고 아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며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법리적 문제를 언급하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였고 최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한 것도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분명한 답변이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정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를 소중히 여기길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던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무운을 빈다고 비꼬았습니다. 새로운 미래도 공동 합의문은 없고 소모적이고 정쟁에 불과한 맹탕 회담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 첫 영수회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팀 신준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번 회담에 대해서 자체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만났다는 건 뭐 성과겠습니다만 뚜렷하게 뭐 손에 잡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실패냐 성공이냐 단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회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텐데요. 사실 시작부터 한계가 뚜렷한 회담이었습니다. 사전에 조율된 의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말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죠. 영수회담 이후에 양측의 발표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을 첫 번째로 부각하면서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걸 강조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불리한 사안을 쏙 빼면서 유리한 것만 내세운 건데요. 민주당이 이번 회담에 대해 국정기조 전환의 의지가 없어 보여서 실망했다고 냉혹하게 평가한 이유기도 합니다. 네. 양측 모두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 그 내용물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정치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어느 한쪽이 좀 더 많이 가져갔다,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평가를 합니까? 네, 현재로서 누가 승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네. 굳이 따져보자면 이번 영수회담을 잘 이용한 쪽은 이재명 대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대표가 의제 무제한이라는 대통령실의 룰을 역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포함해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요구사항들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데에는 성공하면서 네. 지지층의 효용감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진정한 협치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와 사진을 찍고 총선 민심을 급하게 달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등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협조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거다. 자, 어쨌든 첫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협치가 시작되는 건가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전국이 실제 협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극한 대치와 평행선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변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한 만큼 민주당의 대정부 강경 기조도 변함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여기에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까지 더욱 강하게 추진하며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에 본회의를 열고서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여야 충돌은 곧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하니까 좀 더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하나 더, 오늘 비공개 자리에서 언론 문제도 언급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MBC에 이어지고 있는 법정 제재를 언급했는데요. 네. 비공개 회담에서 MBC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7번 했고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도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신준병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절차를 지킨 휴학 신청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발표해왔는데 의대생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97%에 달하는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집단 유급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학생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어서 집단 유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현재 휴학기를 낸 의대생 규모를 총 15,21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휴학이 불가능한 예과 1학년을 제외하면 전체 의대생의 9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른바 형식적 요건을 갖춘 1,626명만 휴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휴학 신청 절차를 변칙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휴학 수리 자체도 압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부가 발표 수치를 자의적으로 변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질적인 유급 방지책은 정책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의대생들이 대부분 2달 넘게 수업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는 집단 유급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일부 학교에서 또 수업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일부도 수업을 듣고 있고요. 하지만 유급 현실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40개 의대 가운데 8곳이 여전히 개강을 못하고 있고 성균관대와 울산대는 예정됐던 개강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개강일은 13일로 연기가 됐고 저희로서는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휴학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예과 1학년생들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개강 수업도 이제 안 듣겠다고 다 결의한 것 같고 학생들이 수업을 이대로 계속 빠져버리면 이제 F가 나가기 때문에 학점 미이수로 이들마저 유급 처리되면 내년 1학년 의대 강의실에선 현 정원 3,058명에서 증원된 입학생들뿐 아니라 올해 유급된 인원까지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강원대 등 국립대 5곳이 증원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의대 정원 제출 시한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이제 11주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그동안 빈자리를 대신해왔던 의대 교수들마저 내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법적 검토에 나서자 의사협회는 법제 이사를 2배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정부와 의사협회 강대강 대치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전북 익산의 원광대병원. 강당에 모인 교수들이 한 명씩 흰 가운을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다시 사직서를 낸 교수들도 전체 155명 중 111명에 이릅니다. 지금처럼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다가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거라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은 대부분이 젊지 않은 분들이 많고 이미 체력적인 한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 같은 대형병원 주 1회 유지는 서울의 5대 종합병원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이 내일 하루 외래진료를 하지 않고 금요일에는 서울 아산, 서울 성모병원 등이 휴진에 동참합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병원 직원들에게 사과문을 돌리며 휴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휴진은 갑자기 일어나게 된 일이라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직원들이 더 힘들어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다. 강단을 떠나겠다는 교수들이 잇따르지만 정부는 요건을 갖춘 사직서가 적다며 큰 혼란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과 공보위를 추가 파견하겠다면서도 휴진 등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로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다만 실제로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택 신임 회장의 취임에 맞춰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발맞춰 법제이사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해병대 차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시원 비서관이랑 통화를 했던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유 관리관은 1차 조사에서 통화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이 비서관에게 물어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흘 만에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온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네, 오늘도 성실히 좀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거 맞나요? 공수처는 지난주 1차 조사에서 유 법무관리관에게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날입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 안 난다. 해병대 사건 관련 내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회수한 그날 과정마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등장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 쪽에 전화해 사건 회수를 미리 조율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관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이 경찰에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법무관리관 뒤에 대통령실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 내용 확인을 이시원 비서관에게 미룬 겁니다. MBC는 이시원 비서관에게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사건 회수 관련 통화를 했는지 물었지만 이 비서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범죄 혐의자를 당초 8명에서 2명으로 줄인 재검토 결과를 내놓은 경위를 파악하는 게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또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사령관 소환을 계기로 윗선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한 보수 단체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 고발을 각하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 목사는 대화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까지 다 정하고 만났는데 무슨 스토킹 수사냐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을 건네고 촬영한 건 2022년 9월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이 만남 전에도 김 여사에게 대북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만나자는 얘기를 하는 등 SNS 메신저 대화를 10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앞서 6월에는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하여 다음에 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지난 1월 한 보수단체는 이런 행위가 김건희 여사를 최 목사가 스토킹한 거라며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일주일간 법률 검토를 했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 것은 아니고 각하 요건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혐의 입증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는지,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 본부장은 아직 피해자인 김 여사를 조사할 단계는 아니라며 영상이나 올라온 화면들의 행위, 횟수 등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는 반발했습니다. 그쪽에서 다 시간, 장소, 약속 다 하고 그래서 간 거고 뭐가 스토킹이라는 혐의인지 객관성과 공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도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최 목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번 총선 기간 전체 법정 제재 30건 중에 MBC에만 무려 17건이 집중이 됐는데요. 선거와 관련이 적은 보도까지 무차별 징계하면서 편파, 표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을 보도한 지난 2월의 MBC 스트레이트 방송. 오늘 스트레이트는 이 의혹들을 살펴보고 영부인의 권한과 책임을 짚어봅니다. 방송에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도 등장했습니다. 김 여사를 만난 최재영 목사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온라인에 널리 퍼져 있던 영상입니다. 하지만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 장면을 MBC가 정상 취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여권 추천위원들은 방송 시기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 여권위원은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한 걸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하기 민망해 받았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라며 얼마나 참담하겠냐고 김 여사를 감싸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권 성향 위원들의 찬성으로 방송사 법정 제재 중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MBC는 의견 진술에서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보도한 것이 아니며 탐사 보도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이틀막 심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MBC에 대한 보복심, MBC에 대한 적대적 감정만 더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로써 MBC는 이번 선방심의로부터 17번째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전체 징계 30건 중 절반 이상이 MBC에 몰렸습니다. 특히 2008년 출범 이후 역대 총선 선방심의의 법정 제재 건수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위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보도들을 모조리 심의 대상에 올려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말도 안 되는 심의를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선방심의의 과잉 징계로 언론 자유가 위축됐고 방송 경영이 침해됐다며 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번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한 중징계 의결에 대해서 MBC는 정권 비판 방송에 제재의 칼날을 휘두르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는 오늘 낸 입장문에서 선거에 임박한 것도 아니었고 선거 자체를 다룬 보도도 아니어서 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입장도 충실히 반영했다면서 이를 중징계한 선방심의위원들은 공영방송을 탄압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싼 국산 정품 강화 유리를 시공하기로 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값싼 중국산 유리가 쓰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유리 납품업체가 입찰 가격을 낮춰 계약을 따낸 뒤 KS마크를 위조한 중국 제품을 몰래 더 많이 섞어서 쓴 거였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입주한 강남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 당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고급 아파트 단지로 연회장에 스카이 라운지까지 갖췄습니다. 또 바깥 풍경을 가리지 않도록 강도를 서너 배 높인 고급 강화 유리를 곳곳에 시공했습니다. 사용된 강화 유리만 4,000장. 그런데 상당수 유리에 찍힌 KS마크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명백한 가품이라고 유리 제조업체에서 자기네 브랜드가 도용당하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유리장 깨지면 그 누가 책임져요? 그 가품인데. 유리 시공을 맡은 하도급 업체에서 KS 표시를 조작한 유리 제품을 몰래 가져다 쓴 겁니다. 그냥 보기엔 같은 제품처럼 보이는데 한쪽은 KS 마크가 찍힌 정식 제품이고요. 한쪽은 KS 마크가 위조된 가짜 제품입니다. 이 유리 업체는 국내 생산한 정품을 1,500장만 설치했고
나머지는 중국에서 수입한 가짜 제품을 달았습니다. 납품 계약 당시 이 업체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00장은 마크 위조했다 그렇게 시인했어요. GS건설 측은 위조된 강화 유리를 전부 교체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즉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자재를 몰래 섞어 쓰는 이유는 납품 단가를 낮춰 계약을 따내고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국산으로 더 오인받는 건데 그냥 박스갈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끼고 있어요. 가격은 국산이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적발된 유리 시공업체는 또 다른 위조 제품을 수입해 공급했다가 지난 1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지난 주말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4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뿐 아니라 주변 대부분 아파트도 지상에 차량이 못 다니도록 설계돼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택배 차량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출동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아빠와 함께 분리수거를 나왔던 4살 배기 남자아이가 택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차량이 진입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풀었어요. 이렇게 밟아서 좀 빨리 배달을 한다고 지금 지상 인도로 들어와서 그렇게 사고를 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택배차는 지상에 출입을 막아둔 구조물을 치우고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방차나 이런 거 올 때나 이렇게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사고가 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높이는 정원형 아파트의 법적 기준인 2.7m. 높이 2.6m 남짓인 택배 차량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야 했지만 택배기사 대부분은 아파트의 지상으로 오갔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 뭐 카메라든지 뭐든지 걸릴 수가 있어요. 완전 아슬아슬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일부 택배차는 진입하기 힘들어 지상으로 오가는 것을 묵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는 아예 높이가 2.7m인 지하 주차장에 2.5m보다 높은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는데 저 밑에서 못 들어요. 2.5 이상은 가급적이면. 또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안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구역이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최근 김값이 크게 올라서 김밥 가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김 한 장 가격이 이제 130원까지 올랐습니다. 애초에 김 수출이 크게 늘어 국내 공급이 줄어든 게 원인인데요. 그동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할인을 지원해왔는데 할인 행사가 끝나자마자 더 크게 올랐습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김 코너입니다. 밥상 단골 메뉴지만 사는 사람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대체로 많이 비싼 것 같아서 그냥 안 사고 가려다가 세일 코너 있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김 하나 골랐습니다. 마른 김 10장의 평균 소매 가격은 1,305원, 한 장에 130원 꼴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9% 올랐습니다. 전통시장의 평균 가격은 1,195원,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체에선 1,513원 수준. 특히 유통업체의 가격이 닷새 전에 비해 크게 올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 50%까지 할인을 지원해왔는데 이게 지난 24일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값이 오른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마른김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료에 해당하는 물김값이 오른 탓입니다. 김 수출량이 늘면서 국내 공급은 줄었고 물김과 마른김 모두 금값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김 양식장 2,700헥타르를 새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장 3,800개 규모의 넓입니다. 또 김 생산에도 계약 재배를 도입해 가격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즉시 김 생산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신규 개발로 김 양식장 면적이 약 4% 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해양수산부는 또 5월 2일부터 7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김 할인 행사를 다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 엔화 대비 달러 오른 거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2년 전 오늘과 비교해보면요. 원화 가치는 9%쯤 떨어졌는데 엔화는 17%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금 연휴를 맞아 모처럼 해외여행에 나선 일본 여행객들이 환율 부담이 큰 미국이나 유럽보다 그나마 좀 나은 한국이나 동남아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일본 주요 공항들은 해외로 떠나는 출국자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열흘간의 연휴가 시작됐고 약 2,300만 명이 일본 국내외 관광에 나설 전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달러당 엔화가 한때 160엔마저 돌파하며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6년 전만 해도 한국 돈 10만 원이나 일본 돈 10,000엔이나 대략 90달러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준 한국 돈 10만 원은 그나마 72달러지만 일본 돈 10,000엔을 환전하면 겨우 63달러. 최근 미국의 가파른 물가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일본 국민들이 체감하는 여행 비용은 더 높아집니다. 旅行で買うと高いもん、日用品は全部持ってってますね。なるべくお金を使わずにスーツケースに食料をっていう話をニュースで見たので半分食料を持って行ってきます。 이 때문에 올해 황금 연휴 기간엔 싸고 가깝고 짧게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 여행사의 조사 결과 황금 연휴 기간 해외 여행지는 한국이 20.8%로 1위, 동남아시아가 2위, 대만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7년엔 하와이가 1위였지만 살인적인 엔저 탓에 인기 여행지가 바뀐 겁니다. 34년 만에 기록적인 엔저 탓에 해외여행을 포기한 일본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큰맘 먹고 출국길에 나선 일본 국민들 역시 환율 때문에 과거처럼 마음껏 즐기기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목포에서 FC 목포와 강릉 시민축구단 간의 K3 리그 경기가 열렸습니다. K3 리그는 대한축구협회가 운영하는 3부 리그인데요. 그런데 경기 도중 선수가 머리가 찢어지는 꽤 큰 부상을 입었는데 이후 주최 측이 취한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FC 목포와 강릉 시민축구단의 K3 리그 7라운드 경기. 전반 34분 FC 목포의 최치용 선수와 부딪힌 박선주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송을 위해 들 것을 들고 오는 이들은 15세 이하의 어린 유스 선수들. 어린 아이들이 들 것을 들다 보니까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사고가 난 지 4분이 넘어서야 경기장 안으로 들어선 차량은 대기 중이던 구급차가 아닌 일반 승합 차량이었고 다친 선수는 차량에 직접 탑승해야 했습니다. 사실 K3 리그가 뭐 어디 동네 체육대회도 아니고요. 그렇죠. 엄연히 우리나라 축구 전국 단위의 리그인데 이런 처리는 좀 많이 아쉽네요. 승합 차량에는 동행하는 의료진도 없었습니다. 그 의료진 없이 이송했던 거? 그거부터가 일단 말이 안 돼서 너무 열받고 일단 구급차로 이송 안 한 것도 열받고. 대한축구협회와 경기장 운영을 맡은 FC 목포 측은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프로리그와 달리 K3 리그는 산소호흡기가 비치된 구급 차량 한 대 이상을 대기시키면 되는데 이 한 대마저도 이송을 위해 동원된다면 경기가 중단되기에 진행을 위해 예비 차량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저희 조치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의 판단은 이제 대한축구협회나 경기감독관이나 심판의 조치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막 긴급 어디 심정지가 왔다든지 머리에 이렇게 해갖고 막 의식이 없다든지 그런 환자가 아니면은 저희 어떤 그 규정에는 예비차를 이용해가지고 병원으로 후송을 하게 돼 있어요. 6cm 이상 찢어지는 머리 부상을 입은 박 선수가 사설 응급차 등을 동원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요즘 야외 활동과 함께 술자리도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곳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속도를 주체하지 못한 차량은 그대로 상가로 돌진하고 유리로 된 대형 출입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매장 안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1,3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상가 2개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20대 남성 운전자는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혼자 소주 6병을 마신 뒤 20대 여성을 태우고 1km를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정의 달 대목을 앞두고 가게에 물건을 채워놓았던 문구점과 문을 연 지 1년밖에 안 된 안경점은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꿈인 줄 알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되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차린 가게고. 앞서 새벽 1시쯤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음식점에도 외제 승용차 한 대가 뛰어들었습니다. 차량은 대형 유리창을 그대로 뚫고 들어와 가게 안을 덮쳤습니다. 30대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8%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은 시간대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운전자들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중국의 유명 스마트폰 제조사죠. 화웨이가 만든 전기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이후 불이 나면서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직후 전동식 손잡이가 열리지 않아서 구조가 지연이 됐고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하는데요. 차량의 결함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국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유경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중국 산시성 원청시의 한 고속도로. 1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이 살수차에 추돌한 뒤 불이 붙었습니다. 살수차 작업자는 소화기를 가져와 차량 창문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팔을 집어넣어 문을 개방하려 시도합니다. 사고 후 차량에 불이 났는데 매립식 전동 손잡이가 열리지 않아 탑승객들이 갇힌 것입니다. 결국 차량은 전부타면서 탑승객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 차량은 휴대전화 회사인 화웨이가 설계하고 중국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전기차 브랜드 i2의 SUV M7 플러스. 우리 돈 5천만 원 상당의 전기차인데 지난 3월에만 3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유족은 SNS에 사고 영상을 올리고 차량 결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산지 3달 된 새 차인데 화웨이가 홍보한 자동 긴급제동과 열폭주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조사 측은 사고 당시 차량 시속이 115km였고 에어백과 배터리팩 모두 정상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뒤 차량 손잡이가 열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车门为什么打不开？正常车子发生碰撞，车门必须要解锁，车窗也得降下来，方便车内的人逃生，也方便外部的人去施救。车门打不开是一个巨大的问题。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은 949만 대.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샤오미가 최근 출시한 SU7 전기차가 시승 중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등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담반을 꾸리고 이번 사망 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유경입니다. 물건을 사고 쇼핑몰에 구매 후기를 쓰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접근했다가 잠적해버리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순식간에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냈는데요. 그 수법이 교묘해서 도저히 중간에 빠져나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수법인지 잘 보시고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조건희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물건 사고 쇼핑몰 후기를 쓰면 물건값에 후한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주부 백모 씨도 지난 1월 이른바 리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닷새 만에 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말 센스 있게 잘해주셨더라고요. 팀 단위로 5분, 6분 정도 회원님들 구성해서 상품 공구랑 리뷰 후기 같이 작성하시는데 팀에 들어오란 제안에 응하자 동료 5명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 초대됐습니다. 팀 단위로 후기를 쓰면 수수료를 더 준다는 이른바 팀 미션인데 상품이 정해지자 경쟁하듯 입금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묻자 팀 전체가 10번을 하면 한꺼번에 준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를 믿고 백 씨가 이틀 동안 입금한 돈은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10회차 전에 그만두면 팀 전체가 수수료를 못 받는다는 말에 빠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중도로 나가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저 때문에 돈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돈을 물어내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번 한 번은 대신 내주겠다고 선심을 쓰는가 하면 은행 대출까지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근무했어가지고 이쪽 그 신용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잘 안다. 자기가 도움을 주겠다. 그래도 빠지겠다고 하면 관리자의 압박이나 팀원들의 회유가 쇄도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저 이혼당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 진짜 당신이 내 수익 책임질 거냐 뭐 노발대발하고. 죄책감을 유발해 묶어놓고 대출 알선 등으로 뽑을 대로 뽑아낸 뒤에 갑자기 텔레그램 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팀 미션 리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도 지방청별 대응팀까지 꾸렸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아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당을 수습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이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추대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지 18일 만인데 황지명자는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준비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선에 대해 야권에서는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을 포기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 직후 물러난 지 18일 만으로 오랜 구인난 끝에 보수 원로를 찾은 겁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당선인 총회에서 황 전 대표를 지명했고 당선인들은 박수로 추인했습니다. 다양한 이견이 있을 때 잘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 또 중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선 의원 출신인 황우여 지명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대표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황 지명자는 여러 번 거절했지만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수락했다며 주된 역할은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2달간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새 당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그 방식을 정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했는데 지난해 3월 김기현 전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부터 당원 투표 100%로 경선 룰을 바꿨습니다. 당시 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은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룰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황 지명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출입구를 열어놔야 한다며 과거의 경선 룰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앞으로 구성할 비대위와 함께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들은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인선이다. 총선 패배 이후에 무엇을 바꾸겠다고 생각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따끔한 민의에도 변화나 혁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니 직무유기와 다름없습니다. 신임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면서 관심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로 쏠립니다. 이른바 친윤 원내대표에 대한 공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주 금요일 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 사령탑을 선출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추진하자 중국 역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상대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건데요.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시진핑 주석과 만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And we know how it ends, with American businesses shuttered and American jobs lost. President Biden will not let this happen on his watch.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해 양국이 악랄한 경쟁 대신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中方愿意合作。 但合作应该是双向的，我们不怕竞争，但竞争应该是共同进步，而不是零和博弈。
하지만 같은 날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보복 관세를 명문화한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새 관세법은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고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상 보복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대중국 관세 인상을 예고한 미국과 유럽연합을 겨냥한 조치로 보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나아가 재집권 시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중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K리그에서 MVP급 활약을 펼친 이동경 선수가 오늘 상무입대를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팀의 에이스를 보내는 울산 팬들도 정말 아쉬워했는데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군입대를 하루 앞둔 홈고별전에서 이동경은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역전골에 쐐기골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며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갓 태어난 딸을 돌봤다는 이동경. 아쉬움 속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어제 말을 안 듣더라고. 4시까지 안 자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오니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 싱숭생숭한데 김천 상무팀에 가가지고 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막 후 2달간 이동경의 활약은 MVP급이었습니다. 리그 8경기에서 7골 도움 5개를 기록하며 두 부문 모두 1위를 달리고 있고 울산의 클럽 월드컵 진출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난 될 줄 알았어. 왠지 알아? 나 동계 때도 골 계속 다 넣었어. 그래. 이거 올해 조졌는데 이거? MVP 페이스인데. MVP. 결정의 기량에 일부 팬들이 대신 군대에 가겠다고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동경의 프로 정신을 극찬했습니다. 떠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쉽고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저가 이동경 선수의 어떤 감독이었다는 게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동경은 4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이르면 6월부터 김천 상무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전 세계 프로야구 중 우리가 가장 먼저 도입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선수협은 졸속 시행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KBO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포수가 놓친 공이 삼진이 선언되자 황재균이 그 자리에서 헬멧을 내던집니다. 강하게 항의하다 퇴장당한 황재균은 ABS 도입이 성급했다고 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구석을 노린 투구가 연신 볼로 판정됩니다. 삼진을 잡고도 고개를 가로저은 류현진은 구장마다 날짜마다 존이 다르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8차례에 걸쳐 자동 판정이 작동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ABS 추적 실패로 주심이 볼로 판정하겠습니다. 팬들에게 신세계를 열어줬다는 찬사에도 일부 선수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 선수협회 관계자는 평생 익힌 스트라이크 존을 설명회 한 번을 통해 적응하기는 어렵다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준비 시간이 부족한 졸속 시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관성에 있던 그 판별력이 기계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거는 이해는 하거든요. 시즌 후나 빠르다면 올스타 브레이크 때 선수 측과 KBO 측에서 무슨 대화 나눌 게 있다면 빨리 나눠서. 물론 ABS의 우호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삼성 박진만 감독은 ABS 도입의 가장 큰 의미는 공정성이라고 했습니다. 류현진이 제기한 불만에 대해 투구 데이터를 공개했던 KBO는 구장별로 설정이 다르다는 의견에도 수일 내로 검증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벌레나 이물질이 카메라를 가려 추적이 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NBA 댈러스의 어빙이 선보인 더블 클러치 보시죠. 수비 3명 사이에서 본능적으로 빈틈을 찾아냈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어느덧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해마다 이맘때 동해안 지역의 하천은 황어대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의 모습입니다. 하천 가득 물고기떼가 이리저리 몸통을 힘차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봄을 맞아서 알을 낳기 위해 이렇게 바다에서 얕은 하천으로 올라온 건데요. 4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중부 내륙에서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동해안과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리는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내일 낮과 저녁 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최고 3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아직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충청과 전라권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 12도, 강릉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광주 22도, 대구가 26도까지 올라서 약간 덥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절기상 2파인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